김대중. 김대중. 김대중 어떤 사람이냐? 통일을 위해서 3단계 통일론을 고안해낸 사람이에요. 화해협력 단계를 만들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협력하고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교류를 확대하자. 그러면 이제 남북연합 단계로 들어가겠다. 어느 정도 그 화해협력 단계가 성숙되면 남북연합 단계로 간다는 거죠. 공동의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화폐를 통합하고 정치적인 협력을 강화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잘 되면 완전 통일 한민족 국가를 만든다. 연방 국가 체제를 갖추자. 그렇게 하는 기본 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라는 거예요. 자주. 자주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주, 자립, 자치. 이게 협동조합의 3대 원칙이고 가치죠. 자주, 자립, 자치. 우리가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한국인이. 왜? 서계 착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하고 경쟁시키니까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교육이 그따위로 만들었어요. 자주적인 인간, 자립적인 인간, 자치적인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은 자주, 평화, 민주 이 세 가지 가치,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통일 방안을 3단계로 제시했죠. 근데 이것은 김대중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유럽인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은 김영삼도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 누구야? 나중에 또 누구지? 노무현도 이것 좀 비슷해요. 이 원칙에 따라서 그냥 한 거예요. 김대중을 내가 탁월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럽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은 전혀 모르고 있고 임종석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무식한 애들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김대중은 유럽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3단계 통일론을 구상할 수 있었던 거죠. 1951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유럽에서 더 이상 전쟁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런 반성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럽의 문명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유럽은 늘 전쟁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어마어마한 폐허 속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지식인들이 생각한 거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지식인들이 어떤 구상을 했냐면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석탄과 철광은 공동으로 관리하자 얘네들아. 그래서 그렇게 합의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석탄 철광 공동체가 생겨요. ECSC라고. 57년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가 생깁니다. 유럽 원자력 공동체가 생겨요. 그러니까 ESCS를 더 발전시켜서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만들어요. 유로텀이라고 합니다. 이 유로텀, EEC와 유로텀을 57년에 만들어서 더 강력하게 협력하자. 왜? 전쟁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어떤 것이든지 공동체로 같이 함께 하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경제적 공동체, 원자력 공동체를 만든 거죠. 67년에는 더 나가서 유럽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ESCS와 EEC와 유로텀을 같이 묶어서 유럽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67년에. 그래서 유럽 공동체가 1992년부터 93년 이태에 걸쳐서 EU를 탄생시킵니다. 유럽 연합을 탄생시키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것을 만들어서 유럽연합이 일어납니다. 남북연합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김대중이 얘기했던 남북연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번서부터 3번까지는 서로 협력하자는 거죠. 교류 협력이 일어나서 뭐든지 중요한 것은 다 협력해서 함께 하자. 그런 뜻인데 아예 남북연합을 만드는 것은 유럽연합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연합을 구성할 때 초국가 기구가 하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유럽 국가들로 말하면 그것을 분권화, 각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는다. 분권화시킨다. 완전히 자주, 자립, 자치의 권한을 각 국가에게 준다. 그리고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가 유럽연합이 움직인다. 보충성의 원리란 회원국 중 어떤 나라가 곤궁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보충해 준다는 거야. 곤궁에서 벗어나도록 보충해 주는데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이것은 장 칼뱅의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장 칼뱅은 종교개혁자잖아요. 그 사람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속에 이 보충성의 subsidiarity principle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유럽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비례성의 원리. 인구와 국토와 경제력 크기에 따라서 그 유럽연합의 기부금을 책정하고 그 기부금을 모아서 거기서 비용을 쓰고 남는 돈들은 다 그 다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경제력과 인구와 국토의 면적 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다시 보조금으로 각 회원국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제일 많이 내고 제일 조금 받는 거죠. 근데 이 유럽 연합을 만들게 된 것은 알다시피 프랑스와 독일이 협력을 해서 만든 겁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하도 전쟁을 많이 해서 앙숙 중에 앙숙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지만 여행해도 그런 느낌이 없고 그런데 엄청난 전쟁을 자기네끼리 서로 식민지를 만들고 또 보호복 전쟁을 하고 그런 게 수없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하고 역사책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5번째로 마지막으로 유로화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27개국 유로화를 쓰게 됐는데 요 과정에서 영국은 항상 빠집니다. 어떻게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짓을 계속해요. 유럽연합에서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영국은 나는 대륙 국가들하고는 같이 일을 못한다. 그래서 나갔다 들어갔다 막 이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약 80년 가까이 유럽 대륙에서 단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동안 전쟁이 없을 때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평화를 유지해 본 적이 유럽인들은 없어요. 놀라운 거죠. 기적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야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 지식인들 중에는 우리가 연방 국가를 만들자. 유럽 전체가 하나의 연방 국가가 되도록 하자. 더 강력한 건 유럽 연합은 그냥 연합이지만 연방 국가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긴 좀 그렇다. 그래서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낙 크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을 배워서 김대중은 우리 그것을 남북한에 연결시키라고 해요. 남북한의 통일된 국가를 할 때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방 국가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도.